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달러 기축통화 패권 사라지나 이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라질지 아닐지는 미래를 가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만약에 달러 패권, 새로운 위기가 와서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려서 다른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든지, 아니면 일부 시청자들이 주장하듯이 금이 다시 진짜 화폐로 복귀하려면 첫 번째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달러가 결국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로만 인정을 하는 그 순간이 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란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동영상의 제목이 한국경제TV에서 최근에 있었던 제목입니다. 사람도 돈도 기업도 떠난다. 한국 베네수엘라 전철 밟나. 오늘 제 동영상의 제목도 이걸로 그대로 했습니다. 댓글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즉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는, 만약 밟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을 대규모로 이탈해야 되고, 그런 이유로 한국의 외환보 요구가 그 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며 어떤 조건으로 발생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한국이 과연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지 결론까지 가보겠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요,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있네. 저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경제 주체,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세 주체가 있죠. 이 세 주체가 앞다투어 은행으로 달려가서 부채를 일으켜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이 됨으로써 물가가 급등하면서 자국 화폐를 버려버리는 현상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랫동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경제 강의 목록에 보면 돈이 무엇인지, 금리가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기업과 가계가 부채를 일으키는 속도가 빨라지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정부일 경우, 정부가 재정 집행을 위해 가장 먼저 받는 게 세금인데, 이 세금 수입이 재정 집행을 하는데 너무나 적어서 돈을 조달하는 게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결국 정부가 부채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 채권을 민간에서 사줄 수 있는 투자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초과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받아줍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 세금 수입보다 어마어마한 양을 정부 채권을 오로지 중앙은행만이 받아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즉 정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일간 민간은행이나 해외 투자자의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초과해서 돈은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어서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서 채권을 사면 민간과 가계, 즉 가계와 기업은 안 된다 하면서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즉 모든 것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왜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을 받겠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돈 대신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는 이런 것을 통화증발이라고 하는데요. 신용 참조를 돕기 위해서 은행의 자산, 은행의 대출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자산을 중앙은행이 매입해 주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와 통화증발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건 차차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요, 1년 예산, 어젠가 우리 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이 통과됐죠. 470조 원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정부 1년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결국 재정 집행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는 단계는요, 먼저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에 기반해서 재정 집행 계획을 짜는데요. 만약에 가끔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뉴스 보셨죠? 추가 경정 예산, 즉 경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1년 예산, 계획된 예산을 초과해서 새로운 별도의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세금 수입이 충분하면 있는 세금으로 쓰지만 없을 경우 정부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때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을 사는 민간 투자자들이 삽니다. 개인도 살 수 있고 은행도 살 수 있고요. 아니면 해외 연기금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너무너무 많으면 민간이나 은행,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규모를 훌쩍 넘어서게 되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중단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최후의 경우로 중앙은행에서 그냥 채권을 떠넘기고 돈을 찍어 옵니다. 이것을 통화증발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재정 집행을 통해서 한번 예산으로 사용한 돈은 절대로 다시 갚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한번 빚을 진 정부의 재정 집행은 대부분 연장되는 게 관례입니다. 두 번째, 채권 발행 금액이 과도해 민간 투자기관의 한계를 넘어가면 민간 투자기관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도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든 달러든 금을 사둬야 된다면서 순식간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것을 이런 민간 투자기관이 아닌 중앙은행이 매입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 정부가 필요해서 오는데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민간 기관들에서 도저히 정부 채권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초과됐을 때 외국인들은 서둘러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을 다 팔고 달러로 바꿔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해외에서 아르헨티나처럼 정부의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정부의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긴축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긴축 재정을 하면 정치인들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통화증발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은행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요, 그런 시기에 좀 더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면 경제가 폭망하는 이유가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배운 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던 베네수엘라 상황과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이와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림 보시는 게 M2입니다. 통화량입니다. 이 통화량이에요. 2014년부터 그냥 절벽, 폭포수처럼 세워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너도 나도 달려가서 부채를,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출은 이런 식의 아무나 일으킬 수 없습니다. 강자, 권력자, 부자들이 일으켜서 닥치는 대로 담배라도 사야 내 돈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지난번에 사망했죠. 사망한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그 석유 재벌들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메팜 자본이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특권층이 소유하고 있던 석유 산업을 국유화시켜 버렸습니다. 즉 미국의 자본가들 입장에서 돈을 다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곧 미국과 갈등이 시작됐는데 2014년 석유 가격이 11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끊임없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요, 석유 국유화이기 때문에 석유 수출한 수입 이외에는 거의 산업 기반이 제로이기 때문에요. 정부 재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 미국은요, 베네수엘라 고사작전을 펴서 베네수엘라 산 석유를 다 수입을 중단했고 가격마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 거의 비공식적인 제재까지 갔기 때문에 재정 집행할 돈이 없었고 그 돈이 결국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걸 눈치챈 민간, 부자들과 권력자들, 기업들은 은행으로 달려가서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을 받은 돈으로 아무거나 사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직처럼 M2가 늘어났고 당연히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앞에서 설명드렸죠. 2014년 이후에 석유 가격이 급락했다. 예. 2014년 110달러 하반기, 상반기 6월, 아마 6월 정도 됐을 건데요. 110달러 고점을 찍은 이후 무려 2년 동안 석유 가격은 그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차베스가 죽은 이후 미국은 남미 좌파, 특히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고 과거에 뺏겼던 베네수엘라가 국유화됐던 그 석유 산업을 인수받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 이외에 재정 수입이 거의 없는 거의 극빈 국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거의 이게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가 GDP 대비 16.5 이렇게 돈이 그나마 있었던 돈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집행,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중앙은행이 인수한, 즉 중앙은행이 인수하게 한 국채 발행으로 시작해 버린 거죠. 즉 재정 집행을 통화증벌로 처리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직행해 버린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저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때 독일도 1차 세계대전에 졌고 프랑스는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어마어마하게 물렸습니다. 왜? 모두들 반대했지만 프랑스만은 독일의 길을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완전히 국가를 눌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이 전쟁 배상금이 과도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배상금을 결국 돈을 찍어서 그냥 갖다 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히틀러가 나오기엔 전초가 됐었던 거죠. 아무튼 독일도 결국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금도 없고 그렇다고 독일에 광산도 없었으니 일단 시간도 없고 돈을 찍어서 갖다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저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독일은 이런 이유로 재정 집행, 경상수지 대비 재정 적자에 대해서 삼각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독일이 가장 많은 지분, ECB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탈리아, 과거의 그리스에 대해서도 재정 긴축을 엄청나게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만 결국 독일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본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도 간단합니다. 앞에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흐름이죠. 패전 후 당연히 전쟁을 겪은 나라가 무슨 세금 수입이 있겠습니까? 초토화가 됐죠. 그랬는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의해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받았고 그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기반이 없으니 어떻게 하죠? 돈을 윤정기를 돌려서 찍어서 그냥 갖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돈이 버려야죠. 그 돈으로 빨리 가서 아무거나 사둬야 손해를 안 볼 테니까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됐죠.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에 있어서 독일은 철저하게 재정 긴축을 요구합니다. 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그 고난의 행구를 했었던 그 악몽을 절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어마어마하게 통화증발로 해서 일을 벌이면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재정 긴축이죠.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죠. 빚이 많아서 은행이 차압이 들어오면 생활비 줄여서 갚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네수엘라나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국은 첫 번째 조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조건은 세금 수입이 재정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서 그 돈을 외부 투자자를 넘어서 중앙은행이 인수해야 한다. 이걸 통화증발이라고 한다. 최근에 이와 비슷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목전에 있던 나라가 있죠.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즉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고, 저렇게 없다는 얘기는 국내 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역 적자가 저렇게 많이 심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 집권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권은 투표 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선거에서 지면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가 되지 않으면 않게 하려면 돈을 계속 뿌려야 되는데 그 돈을 민간 채권 기관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쉽죠.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의 돈의 가치가 사라질 거고 당연히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이 노란색이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대차자유입니다. 2014년 본격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시기에 저렇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수준을 한 것처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면서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는 외환 위기를 겪고 있었고 최근에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IMF가 구제금융 돈을 650억 달러 가까이 빌려주는데 조건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니네 예산 줄여서 그 예산 줄인 걸로 빚 갚아라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하원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발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오려면.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시위를 하죠. 화염병을 던지고 난리 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긴축하면 뭡니까? 긴축한다는 얘기는 인건비부터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잘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드니 다른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죠. 근데 빌린 돈을 해결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더 많이 빌려오든지 빌려올 수 없으면 별 수 없죠. 먹는 거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손은 잡기 쉽지만 빚상화에는 무조건 고통이 따른 거 한번 빚을 갚아보신 분들은 이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인정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것이 양적 완화와 통화 증발을 똑같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4조 달러를 양적 완화했기 때문에 결국 달러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한 번 더 위기가 오면 양적 완화 또 하게 돼서 결국 미국 기축통화 패권이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양적 완화와 통화 증발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통화 증발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세금 수입이 너무나 적어요. 내년 세금으로도 안 되고 너무나 적고 그래서 그 세금 수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누가 인수하냐? 민간은행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인수해야 되는데 그 투자자들이 이거 세금 수입보다 너무 많은 돈이 발행돼라는 걸 눈치채면 그 국채를 외면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일한 기관이 중앙은행이 인수를 하는 거죠. 즉 통화증발을 통해서 재정집행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사지 않고 오로지 살 수 있는 곳은 중앙은행밖에 없는 게 재정집행이고요. 양적 완화는 뭐냐면 은행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대출 자산. 뭐 아니면 주식을 샀든 채권을 샀든 일반 국민들한테 대출해주면 대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앙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긴 하지만 내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을 그냥 가격으로 사주고 이게 은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걸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죠. 지난 2014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약 4조 달러를 양적 완화로 은행에 돈을 풀고 대출 자산을 사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은행이 안정이 되니 매월 500억 달러씩 은행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빌렸던 돈을 받고 대출 자산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즉 통화증발로 풀린 재정은 절대 돌아올 수 없지만 양적 완화로 은행에 자산을 사준 건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 민간, 즉 돈을 빌려줘야 부채가 늘어나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하자니까 은행에 돈을 좀 자산을 사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거, 위기 때 대출 안 해주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신용창조하면 되니까. 결국은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엉뚱한 해법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앙은행은 최근에 연준처럼 상환을 통해서 중도 환매를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해서 양적 완화를 좀 더 빨리 회수할 수는 있지만 정부 부채가 저렇게 중앙은행이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증발과 양적 완화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다? 통화증발이다. 통화증발은 뭐다? 재정 수입보다 어마어마하게 초과한 금액으로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 은행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외면해버리더라. 그러면 외면하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대상이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면서 정부의 재정을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베네수엘라와 즉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능한지 봐야 되겠죠. 그 가능한지 보려면 첫 번째 한국이 발행한 국채가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야 되죠. 누가 사는지 정말 모른다면 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 2016년 1.4 정도의 최저점 이후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8%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얘기는 뭡니다. 그래서 누가 사냐? 개인이 사진 않고 중앙은행이 사진 않았고요. 두 개 누가 샀는지 보니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은행과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규모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한국이 채권을 지금 현재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인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인수 주체는 은행과 외국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냥 이 상황만 봐도 한국의 재정 수입이 상당히 탄탄하다. 재정 수입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리 많은 양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보고서에서 봤더니요. 2018년 10월의 자본수지, 여기 붉은색에 있죠. 10월의 자본수지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은 40.8억 달러를 매도했고요. 채권도 0.4억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41억 달러, 약 50조 가까운 돈을 외국인들이 실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을 좀 봤더니요. 주식은 40.2억 달러, 약 45조 원을, 4조 5천억을 매도한 게 맞는데 채권은 무려
8.7억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한국이 베네수엘라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 국채를 1년 동안 268.7억 달러를 매수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외국인들이 왜 채권을 사겠습니까? 한국 채권을. 한국 채권은 뭡니까? 한국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신해야 사는 거죠. 그만큼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채권은 저렇게 매수하면서 왜 주식은 저렇게 매도했을까? 결국은 제 방송에 계속 얘기하지만 리스크 오프 모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회사채 부분, 그 다음에 미중 무역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같이 팔고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가는 채권은 계속 사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가 핵심이 뭐죠? 경상수지가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났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의 경상수지는 어떨까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경상수지는요, 여기 보면 10월 한 달 동안에 91.9억 달러 흑자입니다. 약 11조 원 정도가 한국에서 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무려 668억 달러 흑자를 놓이고 있습니다. 즉 저렇게 많은 경상수지 흑자란 얘기는 달러를 저만큼 많이 벌어왔다는 얘기고, 저렇게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번 금리 인상해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얘기하면 너 금리 올려야 된다며 허술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현상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미 알고 계시죠. 아무튼 한국경제TV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네수엘라화 전철 밟나 그 주장은 거짓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전철을 밟으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언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소한 경상수지 흑자가 저렇게 나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대규모로 마이너스 날 가능성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연속 성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베네수엘라 전철 밟을 가능성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상당 기간도 그럴 가능성 없다. 이 결론을 낼 수 있겠죠. 한국이 언젠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죠. 영원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첫째, 한국 경제 성장이 무조건 마이너스 돼야 하고요. 경상수지가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교집합이 필요합니다. 경상수지 마이너스가 더 가장 큰 요건이 되겠죠. 두 번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하고 똑같이요. 민간, 외국인을 포함해서 정부의 채권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채권을 무조건 집중 매도하고 도망가겠죠. 저렇게 외국인들이나 은행들이 국내의 채권,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국채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그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려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두 번째로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그 어떤 나라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환율 폭등입니다. 즉 외환 위기 없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식의 소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4,300억 달러입니다. 4,3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란의 전체 GDP에 맞먹는 돈입니다. 저 외환 보유고가 한꺼번에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경상수지가 1년에 1,000억 달러씩 적자가 돼야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면 반도체, 지금 현재 흑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대폭락하는 외에는 답이 없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 가격 폭락설은 가능성이 없다고 제 반도체 관련 동영상 옆에 링크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한국은 현재로서는 최소한 1, 2년 내에 부동산이 대폭락하지 않는 한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느냐?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의 적대적이면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나는 나라들. 그럴 가능성 후보가 대표적인 게 어디다? 이란이죠. 최근에 이란 환율은 대폭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터키 같은 나라죠. 왜? 경상수지 적자가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 빼고 한국 정도의 제조업 강국은 저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렸습니다. 퀴즈 3문제를 낼 텐데요. 3문제를 모조리 다 맞추시는 분, 4분을 제가 살고 있는 수락산역으로 초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백숙과 와인, 샴페인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이 문제 1, 2, 3번의 문제의 정답을 가장 빨리 맞춰주시는 선착순 4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